차라리 이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은 등줄기를 닦아줄 유모의 거친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빌었으나 눈꺼풀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지옥 같은 현실의 비린내뿐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생선 내장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컴컴한 헛간 바닥. 그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힌 여인의 뺨 위로 무자비한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억 하는 단말마와 함께 여인의 고개가 꺾이자 입가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나왔는데 그것은 고귀한 양반가의 안주인이 평생 흘려본 적 없는 수치스러운 핏물이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여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으나 손에 잡힌 것은 부드러운 비단이 아니라 거칠고 악취나는 삼배 쪼가리일 뿐이었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진흙 구덩이에 뒹굴고 있는 이 여인이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한양 명문가 김진사 댁의 정실 부인인 서씨였다는 사실을 이 끔찍한 섬마을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 이 게으른 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자빠져 있어? 해가 중천에 떴는데 밥값을 하려면 당장 염전으로 기어 나오지 못해 우레와 같은 고함과 함께 다시금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다. 서씨는 극심한 공포와 통증에 온몸을 떨며 바닥을 기었는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경악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험상궂은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이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나는 한양 북촌 김진사 댁의 안사람이오. 내 아버님은 이조 판서를 지내신 분이란 말이오. 어찌하여 나를 이런 곳에 가두고 짐승 취급을 하는 게요. 내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그대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 섞인 가래침과 매몰찬 발길질 뿐이었고 사내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주위의 다른 노비들을 향해 소리쳤다. 들었느냐? 이 미친년이 또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판서댁 따님이 염전 노비로 팔려왔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어서 끌어내어 소금물에 처박아라. 끌려나가는 서씨의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처절한 자국을 남겼으나 그녀의 비명은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짠내에 가득한 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닥치자 서씨의 정신은 고통 속에서 아득해지며 불과 며칠 전 그 운명의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화창한 봄볕이 내리쬐던 그날 서씨는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에 나선 길이었다. 남편의 허락을 받아 들뜬 마음으로 가마에 올랐고 그녀의 곁에는 10년 넘게 손발이 되어준 몸종 월아가 따르고 있었다. 월아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손끝이 야무져서 씨가 각별히 아끼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월아의 눈빛이 유난히 번들거리고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려있다는 것을 서씨는 눈치채지 못했다. 산마루를 넘어가던 중 가마꾼들이 잠시 쉬어가자고 했을 때 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미리 준비한 차가운 식혜를 꺼내 서씨에게 공손히 바쳤다. 마님, 날이 무덥습니다. 시원한 식혜 한 사발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그 달콤하고 시원한 맛에 취해 단숨에 그릇을 비운 것이 서씨가 기억하는 마지막 평화였다. 식혜를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서씨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산속에 버려진 초가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고 시야가 흐릿한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화려한 비단 저고리와 치마가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대신 그녀의 몸에는 냄새나는 누더기가 걸쳐져 있었고 손목과 발목은 거친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다. 역광을 받아 검게 보이는 실루엣. 그 익숙한 체구의 여인이 천천히 다가왔을 때 서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월아였다. 하지만 더 이상 굽신거리며 눈치를 살피던 천한 몸종이 아니었다. 월아는 서씨가 입고 있던 옥색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차려입고 서씨의 폐물을 주렁주렁 매단 채 오만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서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월아야, 네가 어찌 내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이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란 말이냐? 서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으나 월아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월아는 쪼그리고 앉아 서씨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님, 아니 이제는 내년이 종년이고 내가 마님이니 호칭을 바로 해야지.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지 않아?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비단 강보에 쌓여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데 누구는 똥오줌 받아내며 평생을 개처럼 살아야 하니 말이야. 월아의 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지독한 열등감과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 씨는 그 낯선 증오의 눈빛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월아는 서 씨가 평소 즐겨 끼던 옷가락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 보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너는 저 섬나라 끝자락으로 팔려가 평생 소금이나 긁으며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네가 도망간 종년인 줄 알 것이고 나는 병을 얻어 요양을 다녀온 김진사 댁에 고귀한 마님이 되어 있을 테니까. 서 씨는 믿을 수 없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몸부림쳤다. 내 인연!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당장 나를 풀어주지 못할까? 그러나 월아는 서 씨의 절규를 비웃으며 밖을 향해 손짓했다. 그러자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 인신매매를 일삼는 추노꾼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월아에게서 두둑한 돈주머니를 받아 챙기며 서 씨를 짐짝처럼 둘러매었다. 월아는 끌려가는 서 씨를 향해 마지막으로 차갑게 내뱉었다. 걱정 마라. 내 남편도 내 시부모도 감쪽같이 속여 넘길 테니 넌 그저 잊힌 존재가 되어 그곳에서 썩어 문드러지면 그만이다. 서 씨는 발버둥치며 월아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으나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렸고 눈앞은 캄캄한 자루로 덮였다. 덜컹거리는 수레에 실려 끝도 없이 이동하는 동안 서 씨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뼈저린 후회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그림자에게 삶을 통째로 도둑맞았다는 사실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서 씨는 차가운 소금물 웅덩이에 처박힌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조롱하는 듯했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는 서러운 곡소리처럼 들려왔다. 염전의 감독관인 늙은 사내가 채찍을 휘두르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새로 5년이 곱게 자란 티를 내느라 일을 못하겠다면 버릇을 고쳐주는 수밖에 없지. 일이 나오지 못해 서 씨는 퉁퉁 부어오른 발로 겨우겨우 일어서며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붓을 잡고 난을 치던 고운 손이 이제는 진흙과 소금기에 절어 흉하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서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억울함에 흐느끼던 나약한 눈빛이 사라지고 그 깊은 곳에서 서슬퍼런 도끼가 피어올랐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짐승처럼 죽어 그 천한 계집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웃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서 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리라. 살아서 내 이름을 되찾고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배은 망덕한 계집의 가면을 벗겨 갈기갈기 찢어 놓으리라.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꼿꼿하게 허리를 세웠다. 비록 옷은 누더기였으나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고 자라며 몸에 밴 기품은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녀가 감독관을 노려보자 채찍을 휘두르려던 늙은 사내가 멈칫했다. 노비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발로 걸을 것이니 손대지 마라. 서 씨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뱉어내자 주위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이것이 바로 뒤바뀐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핏빛 복수를 다짐하는 여인의 처절한 첫걸음이었다. 한양 북촌 김진사 댁의 아침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평온하게 시작되는 듯 했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미세한 균열이 일고 있었다. 비단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에 눈을 뜬 월아는 자신의 뺨에 닿는 서늘한 공기마저 감미롭게 느꼈다. 그녀는 천장 대들보를 올려다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 더 이상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필 필요도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걸레를 빨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는 머리맡에 놓인 은론인을 바르로 툭 건드렸다. 맑은 소리가 울리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어린 몸종이 황급히 들어와 조라를 조아렸다. 마님, 기침하셨습니까? 새 순물을 대령했습니다. 월아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몸종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저 위치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건만 자리가 바뀌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간사하게 변하는가 싶었다. 물이 너무 뜨겁지 않으냐?
내년은 살 것이 두꺼워 모르겠지만 내 피부는 옷같이 고와서 이런 물에는 된단 말이다. 월하는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며 물이 담긴 웻대야를 발로 걷어찼다.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어린 몸종은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문 밖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며느리 서씨는 본래 성품이 온화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위엄이 있되 함부로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 친정 나들이를 다녀온 뒤로 몸이 허해져서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려 했으나 문지방 너머로 들려오는 말투와 행동 거지는 낯설기 그지없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저토록 경박하고 날카로웠던가? 조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아가, 무슨 일이기에 아침부터 일이 소란스러운 게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월하는 화들짝 놀라 표정을 싹 바꾸었다. 그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문을 열며 과장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기침하셨어요? 이 아이가 글쎄 물 조절 하나 제대로 못하지 뭡니까?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서 그만. 월하는 서씨가 평소 하던 대로 사뿐히 절을 하려 했으나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거나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어설퍼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되었다. 조씨 부인은 그 기이한 동작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훑어보았으나 일단은 병환 탓으로 돌리며 의구심을 삼켰다. 한편 천리박 외딴섬의 염전에서는 지옥 같은 노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소금꽃이 하얗게 핀 염전 바닥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뿌려놓은 듯 날카로웠다. 서씨는 자신의 몸집보다 큰 소금 밀대를 끌며 질척이는 개펄 위를 걷고 있었다. 발바닥은 이미 다 까져 피범벅이 되었고 고운 어깨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멍이 들었으나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주위의 다른 노비들은 덥다고 저고리를 풀어헤치거나 흙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서씨만은 달랐다. 그녀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옷고름을 단정히 여미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틈틈이 쓸어 넘기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고 자라며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자 본능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짐승처럼 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점심때가 되어 주먹만한 보리밥, 덩어리와 짠무 몇 조각이 든 바구니가 던져졌다. 노비들은 서로 더 많이 먹겠다며 아귀다툼을 벌였고 흙 묻은 손으로 밥을 움켜쥐어 입에 쑤셔 넣기에 바빴다. 개중에는 밥덩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주워 먹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하지만 서씨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남들이 흘린 물을 받아 손을 깨끗이 씻은 뒤에야 조심스럽게 자신의 몫을 집어들었다. 밥그릇도 수저도 없는 처지였지만 그녀는 보리밥을 조금씩 떼어 입에 넣으며 천천히 씹어 삼켰다. 마치 진수성찬을 대하듯 정갈한 그녀의 식사 모습은 진흙투성이 염전 한복판에서 기이한 위화감을 조성했다. 감독관인 곰보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불쾌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저녀는 밥 먹는 꼴조차 재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공주님 나셨어? 곰보가 비아냥거렸지만 서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예리를 알기 때문이라 배웠습니다. 비록 몸은 비천한 곳에 떨어졌으나 마음까지 짐승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날 오후 한양의 김진사 댁 사랑채에서는 김진사의 아들, 즉 서씨의 남편인 이수와 가짜 마님 월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수는 오랜만에 부인과 차를 나누며 담소를 즐기고자 난초향이 은은한 차를 준비했다. 부인, 이 차는 부인께서 작년 가을에 직접 말리신 국화차가 아니오. 향이 참으로 그윽하구려. 이수가 찻잔을 건네자 월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찻잔을 쥐는 법조차 몰라 두 손으로 밥그릇 잡듯 쥐었고 뜨거운 찬물을 후루룩 소리내어 마셨다. 이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서씨는 차를 마실 때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으며 찻잔을 박 때는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우아한 곡선을 만들어내곤 했다. 게다가 뜨거운 차를 식히지도 않고 들이키는 모습은 마치 장터에 국밥 먹는 아낙네를 연상케 했다. 부인, 차가 입에 맞지 않소? 어찌 그리 급하게 드시오? 이수의 물음에 월하는 혀를 대었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손으로 부채질을 해댔다. 아, 아이고 뜨거워라. 아니 서방님, 제가 그간 알아 누워 있다 보니 입맛이 변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잔에 마시니
감질나서 월아는 황급히 말을 돌리려 했으나 뱉으면 뱉을수록 그녀의 무식함은 미천을 드러냈다. 이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책상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그러고 보니 부인께서 병석에 계시는 동안 소학을 읽어주겠노라 약속하지 않으셨소? 오늘따라 부인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그립구려. 어디 한 구절 읊어보시지요. 월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까막눈이었다. 기껏해야 제 이름 두 글자나 그릴 줄 알았지. 저 빽빽한 검은 글씨들은 그녀에게 개미떼나 다름없었다. 월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감싸 쥐는 심яб을 했다. 아이고 머리야. 갑자기 현기증이. 서방님, 제가 아직 글을 읽을 만큼 기력이 회복되지 않았나 봅니다.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아서. 그녀는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이수의 품에 안겼다. 이수는 아픈 아내를 탓할 수는 없었으나 가슴 한구석에 찝찝한 의구심이 웰리를 틀기 시작했다. 아내의 몸에서 나는 냄새 또한 예전의 은은한 분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저렴하고 독한 향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품에 안긴 여인의 어깨가 예전보다 미세하게 넓고 거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시 염전으로 돌아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사건이 터졌다. 노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할멈이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나르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만 것이었다. 소중한 소금이 흙바닥에 쏟아지자 악명 높은 감독관 곰보가 채찍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이 늙은 것이 밥값을 못하고 기어이 사고를 쳐. 오늘 내년 뼈를 추려주마.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자 할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다. 그때였다. 누군가 곰보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서씨였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채찍이 서씨의 등짝을 후려쳤다. 살이 터지는 끔찍한 고통에서 씨는 휘청거렸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곰보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매질을 당하는 노비의 것이 아니라 죄인을 꾸짖는 관료의 것처럼 서늘하고도 위험이 있었다. 멈추시오. 이 늙은이를 때려 죽인들 쏟아진 소금이 다시 돌아오? 지금 이 노인을 상하게 하면 내일 당장 일할 일손이 줄어들 뿐이오. 그것이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일임을 어찌 모른단 말이오. 서씨의 일갈은 논리정연했고 그 기세는 쩌렁쩌렁했다. 곰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여태껏 매질 앞에서 살려달라고 비는 것들은 수도 없이 보았으나 득실을 따지며 호통을 치는 여는 처음이었다. 주위의 노비들도 숨을 죽이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흑투성이 얼굴에 누더기를 걸쳤지만 서씨의 등 뒤로 마치 보이지 않는 후광이 비치는 듯했다. 곰보는 씩씩거리며 채찍을 거두었으나 차마 다시 휘두르지는 못했다. 독한 년. 두고 보자. 내년이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 수 있을지. 곰보는 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섰지만 그의 등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이 들러붙어 있었다. 밤이 깊어 감옥 같은 숙소에 갇힌 서씨는 쓰라린 등의 상처를 식히며 벽에 기대 앉았다. 옆자리의 할멈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약초 잎을 꺼내서 씨에게 건넸다. 고맙네. 자네 덕에 목숨을 부지했어. 이 귀한 몸이 어찌 이런 험한 꼴을 당하나. 할멈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씨의 상처에 약초를 붙여주었다. 서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할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선 것입니다. 그날 밤 냄새나는 헛간의 노비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과 함께 뒹구는 이 여인이 겉모습은 같을지언정 그 속에는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뼈대가 박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뼈대는 언젠가 이 썩어빠진 염전의 담장을 뚫고 하늘로 솟구칠 것임을 예감했다. 반면 한양의 비단 이불 속 월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훔친 옷과 훔친 자리는 따뜻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낮에 이수가 던진 의심의 눈초리, 시어머니의 탐탁지 않은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천박함을 감추려 할수록 더욱 드러나는 한계들이 그녀를 옥죄어 왔다. 월화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아무리 비싼 분을 바르고 옷가락지를 끼워도 그 손은 여전히 남의 수발을 들던 종년의 손처럼 투박해 보였다. 아니야, 들킬 리 없어. 그녀는 죽었거나 죽은 것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이 자리는 내 거야.
죽어도 안 뺏겨.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지만 창밖에서 우는 부엉이 소리가 마치 서씨의 원혼이 되어 그녀를 비웃는 것만 같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답은 화려할수록 위태로운 법. 두 여인의 뒤바뀐 운명은 이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자리를 향해 꿈틀대고 있었다. 염전 주인 최 부자는 며칠째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관아에 납품할 소금의 양과 창고에 남은 재고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장부가 엉망이 된 탓이었다. 에잉, 빌어먹을.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열 가마니가 비는데 대체 어디로 샌 거야? 최 부자는 곰방대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애꿎은 장부 책만 쭉 집어던졌다. 마루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마당을 쓸던 서씨의 빗자루질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거슬렸다. 이년아, 먼지 날린다. 썩 꺼지지 못해? 최 부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서씨는 빗자루를 멈추고 땅바닥에 떨어진 장부책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펼쳐진 페이지의 어지러운 숫자들 사이를 훑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리, 신뢰를 무릅쓰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달 보름 관아로 보낸 물목 중에 상등품과 하등품의 기재가 뒤바뀐 듯 하옵니다. 최 부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곱방귀를 뀌었다. 뭐라? 내년이 글자를 아느냐? 숫자를 알아? 어디서 주어들은 풍월로 아는 채는. 그는 비웃으며 장부를 낚아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가 점차 커지더니 이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서씨의 말대로 상등품 가격으로 계산해야 할 것을 하등품 칸에 적어놓아 셈이 꼬였던 것이었다. 다시 주판을 튕겨보니 거짓말처럼 숫자가 딱 맞아떨어졌다. 최 부자는 귀신에 홀린 표정으로서 씨를 쳐다보았다. 흑투성이 얼굴에 남루한 옷을 걸친 이 여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빛나고 있었다. 네. 내년 정체가 무엇이냐? 셈을 할 줄 아는 게냐? 서씨는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답했다. 어깨 너머로 배웠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최 부자는 시험 삼아 서씨에게 먹을 갈게 하고 붓을 쥐어주었다. 거래처인 객주에게 보낼 서찰을 대필시켜 볼 요량이었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거친 노동으로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었으나 붓대를 쥐는 그 손길만은 마치 오랜 벗을 만난 듯 익숙하고 유려했다. 하얀 화선지 위로 붓끝이 춤을 추듯 미끄러지자 그곳에는 힘있으면서도 우아한 한석봉체가 피어났다. 단순히 글씨만 잘 쓰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안부를 묻는 품격 있는 인사말부터 미묘한 가격 협상을 제안하는 문장까지 그녀가 써내려가는 글은 사대 부가의 안주인이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문장력을 갖추고 있었다. 최 부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그냥 글을 아는 수준이 아니잖아. 과거 급제한 선비놈들보다 낫구먼. 염전 노비 중에 글을 기가 막히게 쓰고 셈에 능한 여자가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갯마을을 넘어 인근 장터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글쓰는 염전댁이라 부르며 신기해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우연히 그 고을 주막에 머물고 있던 한 삿갓 쓴 선비의 귀에도 들어갔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탁주를 마시고 있었지만 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을 감춘 그는 바로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염전 노비가 사서 삼경을 인용하여 편지를 쓴다. 허허, 그 참 기이한 일이로다. 필시 곡절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박문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염전 쪽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억울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소임이었기에 이 기이한 소문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연의 냄새를 맡은 것이었다. 한편 한양의 김진사 댁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우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가짜마님 월아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나 다름없었다. 명문가인 김진사 댁의 제사는 그 절차와 격식이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특히 며느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제문지, 과지방 집안의 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수는 서재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월아 앞에 내밀었다. 부인, 내일이 아버님 기일인 것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해마다 부인께서 지어주신 추모의 글 덕분에 아버님께서도 흡족해 하셨소. 올해도 부인의 그 명필로 정성을 다해 주시오. 월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녀가 아는 글자라고는
기껏해야 하늘, 천텐, 따지띠 정도가 고작이었다. 붓을 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먹을 찍어 종이에 대보려 했으나 붓끝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배회할 뿐이었다. 검은 먹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종이 위에 떨어져 흉한 자국을 남겼다. 월화는 울상을 지으며 배를 움켜쥐었다. 서방님, 갑자기 복통이. 아이고, 배야. 제가 기력이 쇠하여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만 서방님께서 대신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녀는 연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이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월화의 손에서 붓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손을 단단히 또 짜쥐었다. 손이 떨려서 못 쓴다면 내가 잡아줄 테니 한 글자라도 써보시오. 아버님의 휘배자라도 적어보란 말이오. 이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의심을 넘어선 확신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남편의 억센 힘에 눌린 월화는 공포에 질려 아무렇게나 획을 그었다. 그것은 글씨가 아니라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괴상한 낙서였다. 이수는 거칠게 월화의 손을 뿌리쳤다. 내 인연, 정녕 네가 내 아내 서씨가 맞느냐? 내 아내는 혼례 때부터 나와 시를 주고받았고 사군자를 치는 솜씨가 일품이었다. 헌데 글자 한자를 못 쓰고 먹을 가는 법조차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된단 말이냐. 월화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서방님, 억울하옵니다. 제가 그간 큰 병을 앓아 머리가 둔해지고 손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이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그러나 이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병을 앓아 기억을 잃을 수는 있어도 사람의 근본과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내 몸에서는 내 아내의 향기가 나지 않아. 대신 탐욕에 찌든 시정잡배의 악취가 진동을 하는구나. 이수는 방을 나가며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부인을 별채에 가두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내 이 기이한 변고의 원인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다시 염전. 밤이 깊었지만 서씨는 잠들지 못하고 창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최 부자가 시킨 서찰들을 다 쓰고 난 뒤 그녀는 몰래 숨겨둔 자투리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달빛에 의지해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갔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늘에 고하는 피로 쓴 것과 다름없는 혈서와 같은 글이었다. 지아비에게 버림받고 이름마저 도둑맞은 죄인 서씨. 이곳 염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하노라. 육신은 비천한 곳에 갇혔으나 영혼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았으니 굽어 살피는 하늘이 있다면 부디 이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때 인기척과 함께 창고문이 조용히 열렸다. 놀란 서씨가 종이를 감추려 했으나 문 앞에 서 있는 이는 감독관 곰보도 주인 최부자도 아니었다. 삿갓을 깊게 눌러 쓴 낯선 사내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그는 달빛 아래 빛나는 서씨의 눈동자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대가 바로 글 쓰는 염전댁인가? 내 지나가다 우연히 그대의 글 읽는 소리를 들었네. 그 음률이 예사롭지 않아 발길을 멈추었지. 박문수는 서씨가 황급히 숨긴 종이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종이에 적힌 사연,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만약 그 안에 담긴 것이 진실이라면 내 그대의 붓이 되어줄 수도 있을 터인데. 서씨는 망설였다. 이 낯선 사내를 믿어도 될까? 또다시 배신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나 비웃음 대신 깊은 연민과 올곧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그에게 내밀었다. 박문수는 종이를 받아들고 달빛에 비추어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고 마침내 글을 다 읽었을 때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한양의 방가 부인이 몸종의 계략에 빠져 이곳까지 팔려왔다니. 서씨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머리를 두섰다. 나리,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노비가 아닙니다. 저는 김진사 댁의 서씨입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면 죽어서도 결초보은 하겠나이다. 서씨의 절절한 통곡이 좁은 창고를 가득 메웠다. 박문수는 서씨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시오 부인. 내 이 기막힌 사기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오. 붓끝에서 피어난 진실이 거짓된 가면을 찢어 밝힐 날이 머지 않았소.
어사의 손에는 마패가 쥐어져 있었고 달빛을 받은 마패의 말들이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듯 번뜩였다. 같은 시각 별채에 갇힌 월아는 공포에 질려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남편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고 자신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눈빛도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이대로는 안 돼. 쫓겨나면 끝장이야. 다시 그 비참한 종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다. 쥐약이었다.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쓸지 궁리하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의심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그 의심을 하는 자의 입을 막아야 했다. 욕망의 눈먼 하녀의 폭주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그것을 덮으려는 자, 두 여인의 운명을 건 최후의 대결이 폭풍전야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평화롭던, 아니 평화로 가장하고 있던 염전 마을에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이 울려 퍼졌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산천 초목을 깨우는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았다. 역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염전의 판잣집들을 에워쌌고 사색이 된 최부자와 감독관 곰보는 바지를 적시며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서씨는 홀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이는 며칠 전 밤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었던 바로 그 삿갓쓴 선비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허름한 베옷 대신 관복을 갖춰 입고 서슬퍼런 마패를 들어올린 채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박문수였다. 그는 죄인들을 향해 일갈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양반과 부녀자를 납치하여 노비로 부린 천인공노할 죄를 내 놈들이 알렸다.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머리를 땅에 터스며 살려달라 빌었으나 어사의 눈길은 이미 그 너머 더 큰 죄악의 뿌리를 향해 있었다. 며칠 후 관아의 동헌마당은 몰려든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암행어사가 희대의 신분 세탁 사건을 심판한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천리 밖까지 퍼진 탓이었다. 상석에는 박문수가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좌정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포승줄에 묶인 최부자와 곰보 그리고 인신매매꾼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두 여인이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한 명은 비단 옷을 입었으나 얼굴이 흑빛으로 질린 가짜 마님 월아였고 다른 한 명은 누더기를 걸쳤으나 그 눈빛만은 샛별처럼 빛나는 진짜 마님 서씨였다. 그들 곁에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 온 남편 이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아내가 죄인처럼 끌려와 있고 웬 거짓골을 한 여인이 자신을 애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다. 이수, 듣거라. 박문수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지금 네 앞에는 두 명의 여인이 있다. 한 명은 네가 아내라 믿고 있는 자이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진짜 네 아내라 주장하는 자이다. 내 눈에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으로 보이느냐. 이수는 떨리는 눈으로 두 여인을 번갈아 보았다. 비단옷을 입은 월아는 바들바들 떨며 이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서방님, 저 미친년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저녀는 우리 집에서 도망친 종년인데 앙심을 품고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월아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그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반면 서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동안 겪은 모진 풍파가 새겨진 얼굴로 그리웠던 지아비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다. 그 침묵의 호소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게 이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박문수는 혀를 차며 월아를 꾸짖었다. 내 인연,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거늘 끝까지 거짓을 고할 셈이냐? 좋다. 그렇다면 내 명확한 증좌로 내년의 가면을 벗겨주마. 박문수는 관아의 형방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형방이 붓과 종이 그리고 먹을 가져와 두 여인 앞에 놓았다. 자, 여기 김진사 댁의 가훈을 적어보아라. 10수년을 그 집 안주인으로 살았다면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터. 월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붓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화장이 지워지고 흉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반면 서씨는 주저없이 붓을 들었다. 비록 손은 거칠어졌으나 붓끝은 망설임이 없었다. 일필휘지, 하얀 종이 위에 청백가성,
급아자성. 네 글자가 힘있게, 그러나 단아하게 피어났다. 이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 필체는 자신이 밤마다 보아왔던 아내 서씨의 그 익숙한 글씨체였다. 회개비침, 먹의 농담까지 똑같았다. 이럴 수가. 이수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월아는 악을 쓰며 발악했다. 필체야 흉내내면 그만 아닙니까? 전연이 훔쳐보며 연습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추악한 발버둥에 구경꾼들마저 혀를 내둘렀다. 박문수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그래? 필체는 흉내낼 수 있다 치자. 허면 이것은 어찌 설명할 테냐? 박문수는 이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진사, 부인의 몸에 남들 모르는 점이나 흉터가 있소? 이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처에 왼쪽 어깨 뒤에는 어릴 적 화상을 입어 생긴 매화꽃 모양의 흉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처, 그리고 어릴 적부터 처를 모신 유모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졸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두 여인의 왼쪽 어깨를 확인해라. 나졸들이 다가와 월아의 저고리를 거칠게 젖혔다. 하얀 속살이 드러났으나 그곳은 매끈하기만 할 뿐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월아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가리려 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이어서 서씨의 누더기 저고리가 조심스럽게 내려졌다. 거친 노동으로 그을리고 상처 입은 피부였지만 그 왼쪽 어깨에는 선명하게 마치 붉은 꽃이 핀 듯한 화상 흉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동헌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수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시선은 서씨의 어깨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 몰랐다. 부인. 이수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갈라졌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서씨의 흑투성이 손을 부여잡았다. 내가 눈이 멀었었소. 지척에 두고도 몰라보고 저 간악한 요물에게 홀려 당신을 사지로 내몰아꾸려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이수는 땅을 치며 오열했다. 서씨는 그런 남편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서방님, 살아 다시 배웠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월아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그래, 내가 졌다. 하지만 억울해. 왜 나는 천하게 태어나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고 너는 고귀하게 태어나 호의호식해야 한단 말이냐. 한 번쯤은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었어. 그게 죄냐? 그게 죽을 죄란 말이냐? 그녀의 절규에는 뼈에 사무친 한흔과 뒤틀린 욕망이 뒤섞여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그러나 박문수는 단호했다. 네 처지가 딱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삶을 짓밟고 얻은 행복은 사상 누각일 뿐이다. 내 죄는 단순히 신분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인륜을 저버린 것이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하옥하고 그 죄를 엄히 물어라. 나졸들이 월아를 끌고 가려 하자 월아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쥐약 봉지를 꺼내 입으로 가져가려 했다. 그러나 서씨가 빨랐다. 안 된다. 서씨는 몸을 날려 월아의 손을 쳐냈다. 하얀 가루가 허공에 흩날렸다. 월아는 멍하니 서씨를 바라보았다. 왜 나를 살리는 거야? 내가 죽어야 네 속이 시원할 것 아니냐? 서씨는 슬픈 눈으로 월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죽음으로 도망치지 마라. 살아서 네 죄를 뉘우치고 죄값을 치르거라. 그것이 네가 지은 업보를 씻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너를 괴물로 만든 것이 비단 너만의 잘못이겠느냐? 너를 품어주지 못한 나의 부덕함도 있을 터. 월아는 서씨의 그 말 한마디에 털썩 주저앉았다. 도끼 서린 눈빛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참담한 후회의 빛이 차올랐다. 그녀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것은 패배의 울음이 아니라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추악함에 대한 통곡이었다. 끌려가는 월아의 뒷모습을 보며 구경꾼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혀를 찼다. 탐욕이 빚어낸 비극의 결말은 그토록 처참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씨에게 다가왔다. 부인, 그대의 고든 심지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고 했거늘 그대의 품격이 바로 그러하오. 서씨는 깊이 고개 숙여 절했다. 어사나리의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박문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수에게 말했다.
김진사 부인을 잘 보살피시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보물이니 예전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오. 이수는 눈물 젖은 얼굴로 맹세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관할을 나서는 길. 서 씨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하늘이 아니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그녀의 상처 입은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악몽은 끝났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염전에서의 거친 노동이 남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서 씨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상처들은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낸 훈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가마에 올랐다. 가마꾼들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자 사람들은 길을 비키며 진짜 마님의 귀환을 환영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이제는 슬픈 곡소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은 꿈결인 듯 아득하면서도 뼈저리게 현실적이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서 씨는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산천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불과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뿐이건만 세상은 천지개벽이라도 한 듯 낯설게 다가왔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 짐을 지고 땀 흘리며 걸어가는 촌부의 구분 등 주막에서 새어나오는 구수한 국밥 냄새까지 예전에는 가마문을 굳게 닫고 외면했던 풍경들이 이제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연민으로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나 그 손등에는 염전의 거친 바람과 소금이 새겨놓은 갈색 흉터와 굳은 살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남편 이수는 가마 옆에서 말을 타고 따르며 수시로 창안을 기웃거렸고 행여 부인이 불편할세라 노심초사하며 안색을 살폈다. 부인, 흔들림이 심하여 어지럽지는 않으시오. 내 가마꾼들에게 더 천천히 가라 이르리다. 이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애정이 묻어났지만 서 씨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거친 파도와 비바람도 견뎌낸 몸입니다. 이 정도 흔들림은 오히려 요람처럼 편안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졌으나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드디어 김진사 댁의 소슬대문이 눈앞에 나타나자 서 씨의 심장은 묵직하게 뛰기 시작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하인들이 도열하여 머리를 조아렸으나 그들의 어깨는 두려움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가짜 마님을 진짜로 알고 모셨던 자신들의 무지함이 죄스러웠을 것이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안주인이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 몰라 공포에 질린 탓이리라. 서 씨가 가마에서 내려 땅을 딛자 주인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아가, 내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요물을 며느리라 불렀으니 이 애미가 죽일년이다. 내 이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 서 씨는 앙상해진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어머님,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은 겉모습에 현혹되기 쉬운 법입니다. 저 또한 비단옷을 입고 있을 때는 세상의 낮은 곳을 보지 못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잠시 긴 악몽을 꾼 것이라 여기지요. 서 씨의 담담하고도 자애로운 위로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오열했다. 그것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관용 앞에 바치는 경외의 눈물이었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익숙한 자리에 앉았을 때 서 씨는 기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몸에 감기는 비단 금침은 구름처럼 부드러웠으나 염전의 딱딱한 흙바닥에 익숙해진 등은 오히려 그 부드러움을 낯설어 했다. 기름진 흰쌀밥과 고기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염전 구석에서 허겁지겁 먹던 꽁보리밥 한 덩이의 맛이 더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수라상을 들고 들어온 어린 몸종이 긴장한 탓인지 국그릇을 놓다가 그만 덜그럭거리며 국물을 식탁보에 흘리고 말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아이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묻히며 벌벌 떨었다. 예전에 서 씨였다면 불호령을 내리거나 혀를 차며 면박을 주었을 일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어깨를 감싸 일으켰다. 괜찮다. 뜨거운 것에 대지 않았느냐. 그녀는 자신의 치마폭으로 흘러내린 국물을 닦아내며 아이의 손을 살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어붙었다. 상처는 없사옵니다.
서 씨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국물에 말며 웃어 보였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릇을 깰 수도 있고 국을 엎지를 수도 있는 법이다. 나도 며칠 전에는 소금 가마니를 엎어 호되게 혼난 적이 있단다. 다음부터 조심하면 그뿐이다. 그날 이후 김진사 댁의 풍경은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서 씨는 더 이상 안방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도도한 마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하인들이 먹을 밥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살폈고 그들의 잠자리에 불은 따뜻하게 들어오는지 직접 확인했다. 아랫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윗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법이다. 내가 그곳에서 겪어보니 추위와 배고픔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더구나. 서 씨는 곡간을 열어 묵은 곡식을 풀어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노비들의 옷감을 질 좋은 무명으로 바꾸어 주었다. 한양 장안에는 김진사 댁 안주인이 지옥에서 부처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겪은 고초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그녀의 덕망을 칭송하기 바빴다. 서 씨의 지혜롭고 인자한 내조 덕분에 남편 이수의 관직 생활 또한 순탄하게 풀려 집안은 날로 번성해갔다. 어느 날 이수는 조심스럽게 월화의 소식을 전해왔다. 그 죄인 월화 말입니다. 관아의 형벌을 받고 먼 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그곳에서 병을 얻어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하오. 이수는 부인의 안색을 살피며 말을 흐렸다. 서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다. 증오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법도 하건만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가엾은 아이, 헛된 욕망이 스스로를 태워버렸구려. 다음 생에는 부디 탐욕 없는 곳에서 태어나 제 분수에 맞는 행복을 누리기를 빌어주지요. 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먼 하늘을 응시했다. 월화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것, 비단옷과 안주인의 자리. 하지만 서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자리는 비단옷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만드는 것임을. 월화는 껍데기만을 훔쳤을 뿐 그 안에 담긴 무게와 책임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보, 월화를 위해 작은 재라도 올려줍시다. 그녀 또한 나의 부덕함이 낳은 그림자였을 테니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서 씨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서 씨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정자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거칠어요? 우리 어머니 손처럼 보드랍지 않고 나무 껍질 같아요. 서 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다. 이 흉터들은 할머니가 아주 먼 곳을 여행하며 얻은 귀한 보물이란다. 이 거친 손이 있었기에 우리 집안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처럼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게야.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햇살에 비추어 보았다. 투박하고 못생긴 손이었지만 그 손은 이제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사람은 입고 있는 옷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귀천이 나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잃지 않는 기품, 그리고 약한 자를 굽어 살피는 따뜻한 마음, 그것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귀하게 만드는 것이란다. 밤이 깊어 만월이 뜰 위로 둥실 떠오르자 서 씨는 홀로 마루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공평하게 세상 모든 곳을 비추고 있었다. 기와집 지붕 위에도, 초가집 지붕 위에도, 그리고 저 멀리 염전의 소금밭 위에도 똑같이 은은한 빛을 뿌렸다. 그래, 달은 본디 저곳에 있었지. 구름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았을 뿐 한 번도 사라진 적은 없었어. 서 씨는 혼잣말을 되뇌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운명 또한 그러했다. 잠시 진흙 구덩이에 떨어져 빛을 잃은 듯 했으나 본연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련을 통해 더욱 맑고 그윽해졌다. 마당의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주는 노래처럼 들려왔다. 서 씨는 두 손을 모아 달을 향해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폭풍우를 지나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깊고도 평온한 고요만이 가득할 뿐이었다.